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일반 병실로 이동해 회복 중인 가운데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를 둘러싼 당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은 어제부터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해서 회복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상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지혈하였습니다.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민주당의 영입 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인 이제 강정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 부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도 했고 일부 정정할 내용들은 또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에 나선 이제 배경이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은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했기 때문일까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강청희 이분이 저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예. 실제 집도 의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서 이제 브리핑한 게 맞잖아요. 이분이 직접 부인 김혜경 씨 외에는 한 번도 면회한 분이 없어요. 직접 상처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이제 동의받아서 서류상의 기록 정도 본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브리핑하는 게 맞는지 직접 의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거짓보다는 이게 자세한 내용을 의사보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서울대 병원의 의사가 예. 좀 브리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열상하고 자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근데 그때 소방당국에서 한 1cm 정도 열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열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소방당국에서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당국이 이걸 가지고 자꾸 가짜뉴스라고 저는 공개하는 거, 물론 이제 자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또 상처가 크면 이게 뭐가 좋은지 또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민 안심시키고 당원도 안심시키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브리핑해야 되는데 계속 더 상처가 깊은 걸로 계속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걸 저는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안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민주당에서 한 건 좀 섣불렀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서울대 병원 측이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의혹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강청희 이분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이분도 인터뷰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서울대 측이 말하자면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가 일부 취소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에서 왜 그걸 취소시켰는지 아니면 서울대 측이 왜 그랬는지. 잠시 뒤, 1시간 뒤에 또 서울대병원에서도 브리핑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열상과 자상의 차이는 사실은 열상은 찰과상 정도고 자상은 실제로 칼로 찔린 부분을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화상, 외상의 종류의 열상과 자상의 차이가 있고 이건 분명히 칼로 찔렸기 때문에 0.9mm 또 실제적으로 1.5cm 칼로 찔린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열상인데 왜 자상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잘못 보고한 것을 정정했다고 넘기면 될 문제고
이것이 굳이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서로 간에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한 상태 등은 이제 잠시 후에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를 한다니까요. 그때 발표가 나면 저희가 또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이 강청희 전 부회장도 언급한 이 가짜뉴스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뭐 음모론 등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고 여야도 경계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이 이제 대응기구를 설치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법적 대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법적 대응을 하면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공방을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민주당 안에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유튜브에 대한 공격들은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야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언론기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모든 건건을 다 법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라서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찌른 분이 실제로 산악용 칼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바꾸면서 종이로 덮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무 젓가락이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뭐 일부 몇 시간 동안에 그런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자작극이다, 그것이 뭐 찰과상이다, 그러니까 열상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와전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다행스럽게 만약 서울대에서 그런 그 결과들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더군다나 이제 정말로 이런 결과들이 객관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뭐 정략적 이용은 안 된다면 자성을 촉구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러 유튜버들 저를 많이 보는데요. 아마 이제 대형 유튜브 있잖아요. 몇십만 구독자가 되는 이런 유튜버들이 자작극이다, 이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1인 진짜 1인 유튜버가 제가 다 검토는 못하지만 대형 보수 유튜브에서 자작극이라고 한 데는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그 진보 유튜버 중에 김어준 씨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씨, 거기에 류삼영 총경이 나왔을 때 칼 있잖아요. 이 칼 가지고 이제 그 마치 이게 횟집에서 쓰는 칼이 아니냐, 또는 이제 정육점에서 그 발골용 있잖아요. 정육점에 쓰는 칼이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류삼영 총경이 본인이 칼을 봤대요. 보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 그 비파형 장식 있잖아요. 동검, 청동검처럼 이게 새겨져 있고, 양쪽에 날이 있어서 이게 그 칼도자 있잖아요. 칼도. 예.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칼검, 검이다. 우리 장군들 보면 검 주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이제 김어준 씨나 우리 진보 측에서도 흉기를 되게 과장하는, 경찰 발표보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잠시 뒤에 이제 브리핑 결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또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지금 여야가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의자의 당직입니다. 이 당적인데, 일단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제가 정치인 테러 유형을요, 예. 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옛날 2006년에 피습, 그거는 이제 그냥 사회 불만 세력이 묻지마 테러입니다. 본인이 오래 복역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냥 묻지마 테러예요. 이게 첫째 유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리포트 미국 대사 있죠. 옛날에 2015년에 리포트 대사는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는 예. 좌파 진영에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 테러하는 이런 게 보편, 이게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 둔기로, 그건 이제 같은 진영이에요. 같은 진영에도 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테러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이분은 이제 옛날에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탈당을 해서 지금 이제 당적은 민주당 당적이다. 따라서 이게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기사나 종합해서 추론해 보면 상당히 정치권 전체에 좀 불만이 있는, 왜 평소에 얌전하다가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다 이게 욕을 하고 뭐 이랬다는 걸 보면 정치권, 정치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강한
이런 이제 분위 행태가 아닌가. 따라서 이제 너무 당적 가지고 서로 이제 양쪽 당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다툴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충남도당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 아마 인터넷으로 중앙당 당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 대표의 일정이라든지 그것을 알기 위한 당적 가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당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되었는가, 소위 그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당원을 탈퇴를 하고 왜 민주당으로 넘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이분은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수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로서의 적절하지 않다라는 데 대한 분개심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김영주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일부 언론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일정을 알기 위해서 민주당이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일반 당원이 당원 가입하면 이게 일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원이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다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떤 이게 일정을 정보를 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했다는 건 믿기 어렵고. 당원 가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알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알수 있죠. 당 대표 일정은 네.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언제 부산 간다, 언제 뭐 예, 예. 양산에 뭐 봉합 예, 예. 간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아니라도 기자들도 다 알고 뭐 워낙 공개된 일정이니. 그러나 제- 기자들이 일정을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도되지 않은 일정들을 확인하기 있을 위할 수 수도 있죠. 있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기자들은 그 거고요. 일정 중에 선별해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이제 그 윤석열 국민의힘에 있다가 아마 이제 비판적이니까 탈당하고 또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환멸이나 이걸 느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단순하게 어떤 일정 알려고 당원에 가서 오랫동안 한다. 그건 좀 납득이 어렵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두 분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전국 순회 일정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광주를 가게 되는데 뭐 요 일정들 지금 좀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광주에 갈 때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제 기억에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부채의식을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들에게 가질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드렸는데 실제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이제는요. 광주 민주운동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광주 민주운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이게 길이고요. 이어받을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73년생이에요. 광주는 80년입니다. 무슨 이게 부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진보 진영의 일을 많이 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4.3 피해자들 직권 재심도 하고요. 옛날에 민주운동하다가 빚더미 앉은 탕감 이런 데 정책으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부채의식 없이 당당하게 그냥 광주를 방문하고 광주 시민들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이제 그 우리 보수 정당들도 광주에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은 방명록에 남긴 글이 좀 공개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적었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도 뭐 그렇고요. 지금 광주에서의 행보 또 앞으로 내놓을 메시지들 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관 시절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지역을 갔을 때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시민에 대한 도시에 대한 존중, 존경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광주는 또 민주주의의 성역이만큼 광주에 대한
광주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존중감을 표하는 것은 일관된 어떤 그 비대위원장 이전부터 있어 왔던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도시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강주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을 많이 해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어쨌든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 갈 길을 대전, 대구, 네. 광주, 뭐 제주 전국을 돌아다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이런 차원보다는 일관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선순위에서 어쨌든 현충원 대전을 방문하고 또 광주 민주화 모역 5.18 모역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그 자체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어떤 헌법 정신 속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도 되새기겠다는 그런 어떤 일관된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동료 시민, 네. 즉 그 소위 펠로우십, 동지적 관계, 수평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또 미래 이런 용어들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광주를 방문 중에 있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 관련한 문제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한 비대위원장 살해 협박한 글의 작성자가 검거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협박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 10월 달에도요. 자택 있잖아요. 집에 이제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그때 흉기하고 점화용 토치 놓고 가서 구속이 된 이런 이제 그 선례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살해 협박, 그를 이제 그 물론 근거 긴급 체포 됐지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정치 요인에 대한 이게 테러나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또 이제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도 상당히 이번에 신경 써서 긴장해서 철통 같은 이게 경호를 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법에 보면요. 법에 보면 이제 그 선거 때는 경호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경찰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인 경호가 있거든. 임무 중에 하나가. 근데 요인이라면 대통령 빼면 이제 여야 대표가 차기 권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저는 평소에도 선거 때뿐만 아니라 좀 이게 그 경호를 대폭 강화할 필요는 있다. 지금 이제 테러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앞서서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도 다뤄봤던 것처럼 좀 이제라도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좀 경호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면 요즘의 경호가 훨씬 더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청토라서 경호의 벽이 낮아졌고요. 오히려 정치권의 반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혐오의 정치.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이 있다면 경호할 돈이 있다면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처럼 서로 상대 당의 정당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혐오의 정치를 줄일 수 있는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독일의 정치교육원처럼 당 교육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돈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 경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민을 소통을 방해하는 너무 지나친 경호처럼 이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각 정당이 돈 많이 줍니다. 사설 경호 강화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정치인들 스스로가 선동하는 또 몰입의 정치 또 말하자면 그 팬덤 정치를 좀 줄여 나가는 데 집중해야지 이걸 벽벽이 쌓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자성이 필요하고 정치인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법을 바꿔서라도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전국을 보면 해방 직후 같은 이게 진짜 이념 진영 간의 대립이 심합니다. 우리 해방 직후에 그 고아 송진우, 몽양 영운형 여러분들이 백범 김구선생까지 얼마나 그 테러로 희생이 됐습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진짜 천운 끝에 이번에 천운일 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김영조 의원님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게 요즘 이게 묻지마 테러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자들 따라가 보면요. 진짜 헛술합니다. 없어요, 경호가. 그냥 지방 갈 때 그냥 3-4명 앉아 가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오부 요인에다가 이런데 여야 대표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게 경호가 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경호가 없었다기보다는 그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경호를 좀 느슨하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조금 더 같은 경호로 타이트하게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예. 사설 경호 붙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장 이제 겸임도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철규 위원장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경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인재들이요. 네. 뭔가 이게 들어오고 싶어도 책임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분이 요청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제 같아도 제가 영입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 같아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줄 테니 들어오십시오. 이러면 이게 좀 믿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만큼 이게 권한이 있는 이런 분이 영입할 때 진짜 인재가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갈량을 영입하는 게 인재 영입이 제일 많이 옵니다. 삼고초려. 근데 유비가 직접 3번 가니까 제갈량이 오죠. 근데 장비나 관우가 가서 제갈량 같이 합시다 이러면 제갈량이 노겠습니까? 저는 최고 당의 위원장이 책임자가 인재 영입을 맡아서 책임 있게 인재를 영입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지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는 이철규 위원장도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따라서 이제 그 실무는 이철규 위원장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다. 이래야만 이게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같은 생각이신지요?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인선을 다 했죠. 인재 영입 위원장을 이미 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본인이 민경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밀리에 인선을 했자마자 노인 비나 발언 또 뭐 일본 관련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검증이 부족했다,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겠다. 실제로 보면 이철규 영입위원장을 사실은 이미 사퇴한 부분인들 다시 인바이트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어떤 뭐 용산의 무슨 뭐 파견소냐 이런 비난에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말하면 처세가 아니냐 뭐 그렇게 봅니다. 영입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이제 겸임이 결정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이제 공관위원장은 그럼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법조인에서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토이기 때문에 뭐 아니다, 뭐 참신한 인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배경들도 있고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 정치인이냐 아니면 이제 비정치인이냐 예. 이거부터 이게 1단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에는 김영호 위원장 네. 또는 이제 이한구 위원장은 여의도에 정치 오래 했던 전문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분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때가 덜 묻은 새로운 분을 할 건지 비정치인 이거부터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요. 예. 오히려 이제 비정치인이 저는 좋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다 보면 정치를 알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연으로 대대적으로 이게 개혁 물갈이 할 때 조금 이게 인연이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여의도에 인연이 약한 이런 분이 대폭적인 물갈이 한번 하자. 그 점에서 이제 비정치인이 좋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비정치인 중에 법조인이 좋으냐, 의사가 좋으냐, 뭐 기자가 좋으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정치인 중에 법조인이 나쁘지 않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법조인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걸 이게 지키려는 이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비정치인 중에서 법조인도 괜찮다. 다만 이제 너무 검찰만 하면 또 이게 검찰공화 프레임을 잡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 판사 출신이나 뭐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이제 분 중에서 영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좀 거론된 게 양창수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그 서울대법대 교수하다가 민법학계의 태두입니다. 태두.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까지 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게 훌륭한 저는 뭐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법조인을 많이 하니까 또 이제 야당에서는 그러면 전부 이게 법조인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네.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나 그때는요 전부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이라는 게 직업적인 운동권이잖아요.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평생 학교 때 화염병 던지고 이거 해서 그냥 한번 써문 영수증 계속 청구해서 먹고 사는 직업적 운동권도 많았습니다. 근데 운동권은 다 그러면 해도 되고 법조인은 다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무조건 이게 법조인이 다 한다 이거 비판은 안 맞다 이래 봅니다. 물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게 주요 요직들을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은 뭐 어떤 우려를 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양성의 부재죠. 다양성의 부재인데 다만 이제 그런 다양성의 부재는 아마 공천 과정이나 비례대표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채우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의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름대로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지금 그 대학 교수들이나 전 대법관이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이런 좀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는 즉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통되는 지점이 이 법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을 같이 갖고 있는 인식이 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검사들 빼고 판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했던 분들 중에서 권위가 있고 평이 좋은 분으로 모셔오겠다 하는 것이 대충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그 선정 기준이 아닌가, 내부 논의 기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사과를 위해서 어제 오후 대한노인회를 찾았는데요. 현장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 10대 강국을 예. 만들었는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저 죽으려면 아닙니까? 예. 우리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전에 김원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이 김의인 회장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냐 질타도 하긴 했지만 또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김은경 그 민주당 위원장하고 세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봐요. 첫째, 김은경 위원장은요 아들 이야기지만 남아있는 수명에 따라 차별하자 이게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민경우 위원은요 386, 486, 586 운동권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밀어내는 이걸 청산하는 장강, 후랑, 추전랑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밀어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와중에 놓은 실언인데 1초 만에 그 프로에서 사과하고 정정한 이게 다릅니다. 첫째 다른 게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위원장 끝까지 했잖아요. 근데 민경우 위원은 본인이 부담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이게 두 번째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노인 회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끝까지 사과하러 안 왔다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바로 약속대로 사과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인 회장님이
보기에 뭐 정치적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사퇴시키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둘 다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납득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뭐 그때 그 김은경 위원장보다는 저는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하시는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와서 누구는 뭐 옳았고 누구는 다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보면 민경우 씨가 노인 폄하의 내용은 뭐 장강의 물결이 그런 게 아니고 386, 586 얘기가 아니고요. 1930년대 양자역학이 보편화됐을 때 아인슈타인도 반대를 했는데 그 뒤에 보편화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다. 토론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더라. 죽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굉장히 심각한,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심중 깊이에 있어서 나온 얘기고, 다만 본인이 가지도 않았잖아요. 사과하는 물론 본인이 가고자 싶었지만 노인에서 안 받아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분들이 좋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냥 좋아하라 하는 분위기고,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한마디로 일축됐어요. 오히려 엄윤의 일피를 당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오지도 않았고 나가서 인사해달라고까지 환영대회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다만 그만큼 이제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도, 노인들에 대한 지지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빨리 사과드린 것도 잘한 거고, 뭐 잘한 건 잘한,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내 책임이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김은경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왔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이 왔었어야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아마 단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은 안 되고의 비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폄하, 노인 비하 발언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수장에 오른 이후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모습들이 연출되고 이제 보여질 것인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테이블부터 달랐어요. 작년에는 같이 앉았었단 말이죠.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그 흐뭇하게 네. 대통령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속마음을 제가 이제 읽어보면 예. 흉내입니다. 이거 흉내. 예. 속마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느끼는 속마음. 뭐냐면, 야, 우리 동훈이 참 진짜 대단해. 검사 때도 그렇게 수사를 잘하더니 정치권 갈 때도 진짜 잘하네. 이 동훈이 때문에 국민의 지지도도 오르고 내 지지도 많이 오르네. 역시 한동훈이 동훈이야. 아마 이런 속마음, 이 흉내입니다. 예. 속마음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흐뭇하게 바라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테이블을 따로 앉았다는 것은 뭐 그냥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 더 예우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친하면, 진짜 친하면요, 테이블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그 마음이 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같은 테이블이 아니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뭐 어떻게 어제 만나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이것은 원래는 테러가 없었으면은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만 마주 앉아서 친하다는 걸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마 자리 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야 갖지 않고 건배도 바로 직원에서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고, 또 혹은 야당 대표가 그런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예. 너무 여당과 대통령이, 여당 대표랑 비대위원장이랑 친하게 보이는 것에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고려들도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실제로 대응할까 하는 걱정이 그 안에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요일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일단 11시 이후에 11시 반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이 서울대 브리핑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건강이 좀 회복하고 뭐 면회가 가능해진다고 했을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면회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의 뭐 면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면회하는 걸로 맞지 않나. 대통령이 이제 직접 뭐 가는 게 좀 약간 과잉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특검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이제 그 테러 피습으로 모든 정치 일정이 며칠 정도 수년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바뀔 건 없다 봐요. 어차피 이게 떠날 사람 떠납니다. 이낙연 대표 떠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분당은 갑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어차피 이게 또 법안 송부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거부 이거 처리 안 합니다. 도이치 특검법. 어차피 이게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보낼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은 어차피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부권으로 이게 다시 보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며칠씩 수년 정도만 되지 근본적으로 정치에 달라질 거는 없다. 거부권 행사를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냥 바로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이게 1초 고민하면요. 예. 혹시 이게 이 법이 뭐 일리가 있나 잘못 오해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제가 법조이지만 이거는 악법이라고 하기에도 법도 아닌 법이에요. 이런 특검 십몇 년 전에 비권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1초 고민하면 야 법인가 국민들이 착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게 거부권 1초도 고민 없이 돌려보내면 됩니다. 예, 거부권 관련해서 1초도 고민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초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대통령이 자기 부인과 관련된 법안이 왔을 때 이해상충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론 그것이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국민의 상당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뭐 그런 걸 여기서 다 도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 정도로 말하는 영분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의혹이 없을수록 특검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도 그 고민 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자기 장모 하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거 없다. 한 푼도 손해본 거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고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1초의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해상충이 되든 안 되든 법적인 고려를 하면서 진지하게 판단해 그런 모양을 취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나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습으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수년되는 것이지 뭐 떠날 사람은 다 떠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잠깐 뭐 오늘 아마 그 서울대병원 결과가 나오고 예. 또 지금은 아직까지 어제까지는 이제 뭐 일반인 면회도 안 되는 상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인 면회도 되는 정도의 부분이고 또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2, 3일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신당의 가속화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뭐 이경이나 안민석 의원들이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당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뭐 학대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일정상의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 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거부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심지어 권한적인 심판도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의회에서 이제 숫자의 힘만 믿고 본인들 마음대로 다 절차대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부권에 대해서 권한적인 심판이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이 국회 입법 독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당하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부여한 고유 권한. 이게 거부권입니다. 저는 권한적인 심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빨리 재의결 표결하세요. 이걸 가지고 또 이게 꼼수에 꼼수를 해서 총선에 공천 떨어진 사람들 뭐 이탈자 없나 이래서 이게 계속 미뤄가지고 표결한다. 이거는 국회의 관행에 반하는 위헌적인 겁니다. 법이 없어도 기간이 관행은 바로 오면 바로 표결한 게 관행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탈표가 국민의힘만 있겠냐고요. 민주당에서도 의원들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기명했을 때 이탈표가 어디 놓을지 몰라요. 이런데 민주당은 꼼수 정치하지 말고 정당하게 투표
이때까지 과령에 따라 빨리 표결하세요. 3분의 2가 되는지. 예, 요거 부분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사실은 우선 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얘기한 적 없어요. 거부권을 1초도 생각 없이 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그것은 꼼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적인 위반이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합의해서 재투표로 붙이는 것은 그것은 꼼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오늘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